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식 처벌 제도까지 언급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다만 인사 실패에 대한 유감 표명이나 관련자 문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의 여론조사 결과를 당무감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천에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건데 비명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탈세 의혹으로 국세청에 재금을 추징당한 연예인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수나 착오였다는 입장인데 대부분 본인 한 명을 위해 세운 1인 기획사에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도 높은 학폭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JTBC가 취재해보니 미국의 학폭 무관용 원칙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직접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순신 변호사 문제로 학폭 근절을 강조하지만 정작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첫 소식 김태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 회의에서 미국식 학교폭력 제도를 언급하며 현행보다 강도 높은 가해자 응징과 책임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학폭 가해자에게 무관용 원칙인 미국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직접 예시로 들면서 학폭 대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렸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는 가해자 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측면이 크고 미온적이라고 했고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학폭도 성폭력처럼 한번 잘못하면 인생이 끝난다는 취지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식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우리 실정에 맞게 가해 기록 장기 보존, 대학 입시 반영, 교권 강화라는 큰 틀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식 제도의 핵심은 사소한 폭력이라도 교사가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라며 그러한 기록이 쌓이면 대학 입시에 반영될 것이고 교사와 학교의 권위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학폭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한 반면 이번 논란의 또 다른 축인 인사검증 실패에 대해선 여전히 어떠한 유감 표명이나 관련자 문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초 인사검증을 강화하겠다던 대통령실의 약속이 과연 지켜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학폭 문제를 제일 잘 아는 건 아마 학생들일 겁니다. 그래서 JTBC가 새학년 등교길 학생들에게 학폭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학폭을 바이러스라고 했고 또 불공정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한민정 기자입니다. 학생들은 학교 폭력이 주변으로 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러스다. 누군가 한 명이 상대를 지목해서 피해를 가하게 되면은 급속도로 학생들 사이에서 전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폭을 한번 시작하면은 끊임없이 계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병처럼 퍼지기 때문에 또 뒤늦게 피해자를 구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평생의 흉터이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기 때문입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라 생각하고요. 학폭 가해자가 당당하게 대학에 진학하는 문제에 대해선 상당수 학생이 불공정하다고 했습니다. 공정하지 않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놨는데 그렇게 자기만 잘 살고 있는 것이죠.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겪고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데 가해자는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더 나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학생들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어른들도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교사들이나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폭도 무관심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닌가. JTBC 한민정입니다. 다시 정순신 변호사 논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들의 학폭 전학 조치에 정 변호사는 불복 소송을 냈었죠. 그런데 JTBC가 취재해보니 소송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전학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 같은 걸 3번이나 냈습니다. 이 때문에 가해자의 전학은 미뤄졌고 피해자의 고통은 길어졌습니다. 여두현 기자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위에서 처음 전학 결정을 받은 건 2018년 3월입니다. 그러자 정군 측은 학폭위에 재심을 요청하고 법원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3개월 뒤 학폭위가 강제 전학을 확정하자 권익위에 행정심판을 내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양쪽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학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1심 법원은 학교폭력이 맞으니 전학을 가야 한다 판결하고 집행정지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청, 강원도교육청, 학교 모두 전학 집행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정군 측은 2심 법원과 대법원에까지 집행정지 신청을 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3차례 신청을 모두 기각했지만 정군은 1년이나 전학을 미룰 수 있었던 겁니다. 법적 대응과 무관하게 가해 학생을 전학부터 보내라는 게 교육부 지침이지만 정군에겐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1년간 정군과 함께 있던 피해 학생은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네, 오늘 뉴스룸이 끝난 뒤 유튜브로 이어지는 오픈 뉴스룸에서는 학폭 문제를 방청객들과 얘기합니다. 학폭 근절에 대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오픈 뉴스룸에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맡았던 고 김문기 터장을 모른다고 말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죠. 제1야당 대표의 법정 출석이 앞으로 이어질 예정인데 일단 첫 재판부터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입을 굳게 다문 채 출석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후 재판을 앞두곤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그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첫 재판부터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함께 출장을 가서 골프를 쳤으면서도 대장동 의혹과 선을 그으려고 허위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출장 당시 영상도 틀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성남시 팀장급 공무원만 600명이었고 시장 시절에 16차례나 출장을 갔다고 맞섰습니다. 또 누군가를 안다고 말할 땐 만난 내용이나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열리는 선거법 재판에다 대장동 비리와 성남 FC 의혹으로도 재판에 넘겨지면 이 대표가 나와야 하는 횟수는 더 늘어납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재판을 받으러 다니는 것도 당무라는 입장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뒤에 당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 혁신위가 당무감사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넣기로 해 갈등이 더 커졌는데요. 강성 지지층으로 불리는 이른바 개딸들이 공천에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비명계가 반발합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낸 보고서입니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을 평가하는 당무감사에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당대회 투표에서 40%던 권리당원의 비중을 50%로 확대하는 안도 내놨습니다. 온라인으로 가입한 권리당원의 절반 이상이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반영하겠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지금 우리 당에 입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2월 27일 오후부터 3월 2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총 합계는 14,000여 명이 넘었는데요. 당 안팎에선 공천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통합을 외쳤지만 뒤에선 비명계를 솎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누가 봐도 반대파를 내보내겠다는 것이라며 분란집에 부채질하는 것이라고 반발했고 다른 의원은 시스템 공천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 혁신위는 일단 진화에 나섰습니다. 혁신위 내에 정당 분과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확정되기도 전 단계의 내용이 나간 것이다.
공천을 둘러싸고 친명 지도부와 비명계의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네, 민간 기업인 KT에도 낙하산 CEO가 5년을 두고 논란이 있었죠. 결국 KT가 4명의 최종 후보에 정치인 출신들을 탈락시키고 전현직 KT 임원을 올렸는데 이제는 여당과 대통령실이 발끈했습니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겁니다. 그런데 민간기업 CEO 선정 과정이 왜 그들만의 리그인지 또 관치 논란입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KT는 차기 대표이사를 뽑는 절차를 벌써 3번째 밟고 있습니다. 여당과 국민연금의 반대로 구현모 대표의 연임이 2번 무산됐고 이번엔 30명이 넘는 지원자 가운데 전현직 KT 인사 4명으로 후보를 좁혔습니다. 윤진식, 김종훈, 김성태, 권은희 전 의원 등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치인 출신들은 모두 탈락했습니다. 여당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심사 과정이 그들만의 리그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철저히 내부 특정인의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며 이권 쿼르테를 유지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후보자 가운데 현직 2명이 구현모 대표와 가깝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심사 기준을 만들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구현모 체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주인이 없는 회사는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KT 내부에선 심사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반박이 나옵니다. 심사 기준은 삼성전자 출신인 황창규 전 회장 때 만들었다는 겁니다. 2002년 선임된 구 대표와는 무관하다는 설명입니다. 대표이사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 인선자문단도 모두 외부 인사인데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도 별다른 인연이 없거나 사이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KT 이사회는 예정대로 다음 주 화요일 4명을 면접 심사한 뒤 그날 바로 새 대표이사 후보를 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줄줄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아서 억대 세금을 추징당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별 세무조사는 탈세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건데 본인들은 탈세하려던 게 아니라 회계상 착오가 있었던 거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가 논란인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도훈 기자입니다. 배우 이병헌 씨가 2년 전 매각한 서울 양평동 빌딩입니다. 이 씨는 이 10층짜리 빌딩을 2018년 260억 원에 매입한 뒤 2021년 368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3년 만에 시세 차익으로 108억 원을 받습니다. 빌딩 매입은 이 씨가 지분 100%를 가진 부동산 법인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탈세 의혹을 받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 씨가 지난해 9월 억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씨 측은 세금을 낸 건 부동산 거래와는 관계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씨 측은 이 씨 사비로 소속사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준 뒤 회사 비용으로 보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모범 납세자로 국세청 명예홍보위원으로 활동한 배우 권상우 씨도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서 10억 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권 씨가 법인 명의로 비싼 차량을 여러 대 샀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또 서울 등촌동 빌딩도 법인 명의로 매입해 임대를 놨는데 이 점이 국세청의 의심을 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권 씨 측은 차량은 모두 업무용으로 운행했다며 세금을 피하려고 수익을 숨긴 사실이 없다며 탈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배우 김태희 씨와 이민호 씨도 수억 원대 세금을 추징당했는데 둘 다 회계 처리에 착오가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네, 이 같은 탈세 논란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정원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앞서 보도한 연예인들은 해명이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착오가 있었다, 실수였다라는 건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세무사들에게 좀 물어봤는데요. 네. 톱스타들은 아무래도 걸어다니는 중소기업 정도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매달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작품을 할 때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거나 또 시차를 두고 입금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실수로 소득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탈세가 되는 건가요? 예, 실수로 안 냈는지 일부러 안 냈는지는 국세청이 세금을 추징하는 데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네. 가령 국세청이 세금 덜 낸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실수였다라고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제때 세금을 안 내면 국세청 입장에선 다 탈세로 봐서 원래 낼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여서 추징을 합니다. 네. 이번에 추징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톱스타들도 그렇게 세금을 낸 것이고요. 통상은 2단계에서 마무리가 되는데 다만 세금을 내고 끝내서는 안 돼. 좀 더 심각한 혐의는 검찰에 고발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논란을 보면 그러니까 소속 연예인이 본인 한 명뿐인 1인 기획사에서 주로 이런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1인 기획사를 차리는 이유가 따로 좀 있을까요? 일단은 자신이 대표를 맡거나 가족이라든지 친척한테 대표를 맡기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좀 더 믿을 수 있고 또 활동에도 자유도가 높으니까 유명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1인 기획사를 선호하는 경향도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세금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네. 단순화시켜서 보면요. 만약 한 연예인이 1년에 개인 소득으로 100억 원을 번다면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 45%를 부과받습니다. 네. 최대 45억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거죠. 반면에 기획사를 세우면 법인세 20%를 적용받기 때문에 최대 20억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에 붙는 세금이 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네. 거죠.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도 법인으로 거래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절세만 하는 건 어쨌든 합법일 텐데, 그러니까 1인 네. 기획사를 탈세 창구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장근석 씨 모친 사례가 있죠. 네. 과거 장 씨 한 명만 소속돼 있던 1인 기획사의 대표가 모친이었습니다. 장근석 씨가 해외 활동에서 번 돈을 모친이 국내에서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홍콩으로 빼돌렸습니다. 단순 탈세가 아닌 조세 포탈범이 됐기 때문에 재작년에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네. 했죠. 그러다 최근엔 아예 고액 체납자로 실명까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1인 기획사라고 해도 외부 감시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법인 자산을 그냥 본인 거라고 여기기가 쉽지 않을까요? 네, 현행법상 감시망이 다소 허술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는 설립도 쉽고 감사를 선임할 의무가 없습니다. 네. 벤처 창업을 활성화시키려고 만든 규정인데 악용을 해서 사익을 챙기는 용도로 삼는 이들이 있는 거죠. 네. 얼마 전에 국세청이 유명인 등을 대상으로 했던 그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요. 업무용이 아님에도 법인차로 슈퍼카를 구입한다든지 가족한테 법인카드를 주고 쓰라고 하고서는 비용 처리를 한다든가 혹은 아예 이사 등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을 줬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된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세와 탈세는 분명히 다른데 이런 일탈 행위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경북 포항의 전통시장을 찾아서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닷새 앞둔 시점에서 이른바 윤심 후보에게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거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포항 죽도시장을 찾았습니다. 상인들을 만나고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과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얘는 아직 살아있는 거잖아요. 미안하네요. 윤 대통령을 위해 음식을 사고 얘 이름이 제주된 큰 돌이. 큰 돌이. 이건 팔지 마세요. 큰 돌 아니야? 큰 돌이를 좀 구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가서 우리 대통령 같이 큰 돌이 하나. 장애 아동에게 기부할 과일을 주문합니다. 요를 10박 주시고요. 네, 10박 주시고요. 요를 10박 이따 드릴게요. 음식 시식과 함께 직원들 간식도 삽니다. 김밥 얼마나 있어요? 저희 많이 사가고 있는데. 25줄 주세요. 25줄 가면서 먹으려고요. 죽도시장에 앞서서는 하천에서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 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김 여사의 단독 지역 행보는 처음이 아닙니다. 김 여사는 지난 1월에도 설 명절을 앞두고 보수 정치의 성지로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닷새 앞둔 시점에 TK 대구 경북 지역을 또 찾은 것을 두고 정치 행보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른바 윤심 후보에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정치권에서 제기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죽도시장은 지난해 수해로 피해를 크게 입은 곳이라며
김 여사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챙기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기 용인시 죽전역에서 흉기 난동이 일어나서 시민 3명이 다쳤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죠. 자, 박창규 기자, 흉기 난동이 정확히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네, 흉기를 든 여성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후 5시 44분쯤입니다. 장소는 경기 용인시 죽전역으로 진입하는 열차 안이었습니다. 신원 미상 여성이 옆자리 승객과 말다툼을 하다가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다는 겁니다. 비슷한 시간대 신고 여러 건이 동시에 경찰과 소방으로 접수됐고 경찰은 즉시 출동했습니다. 신고 내용은 전화통화를 하던 빨간 패딩 입은 여성이 시끄럽다고 지적하는 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있다. 도망가는 승객과 말리려는 승객이 엉켰고 다친 사람도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소방구조대원이 죽전역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도 이 여성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럼 몇 명이나 얼마나 심하게 다쳤습니까? 네, 지금까지 확인된 건 3명입니다. 흉기 든 여성을 말리려던 50대 남성 1명과 60대 여성 2명이 얼굴과 허벅지를 베이는 자상을 입었습니다. 상황이 다급해 아직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해자는 30대 여성으로만 알려진 상황입니다. 생명의 지장이 있는 피해자는 없는 걸로 확인됐지만 허벅지에 상처를 입은 여성은 인근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으로 여성을 체포했는데 아직 흥분 상태라 시간이 필요하다며 약물을 복용했다고만 진술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과 직원, 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실수를 한 직원에게 손 들고 무릎 꿇고 있게 하겠다라고 하거나 학생들에게 담배 피우고 싶으면 아버지와 맞담배를 하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먼저 윤정주 기자입니다. 20년 경력의 교사 A씨는 지난해 4월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사고를 목격한 직후였습니다. 모든 사회 활동을 멈춰라. 아예 정신병원으로 입원하는 걸 권하셨어요. 2달간 병가를 신청하려 했는데 교장 선생님에게서 생각지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병 같지도 않은 병을 가지고 잘 운영하려는 학교를 망치려 든다. 한 달 쉬고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니까 또 양심이 없고 의리가 없대요. 결국 병가는 엿새만 쓰게 됐습니다. 약 먹고 그냥 본인이 조율하면서 일하면 돼. 쉴 필요 없어. 취재진이 확인한 교육청 감사 보고서엔 이런 내용은 물론 행정직원과 학생에 대한 폭언도 적혀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 실수를 하면 손들고 무릎 꿇고 있게 하겠다고 하거나 업무 관련 문의를 했을 때 결정장애인들이라 했고 전교생과의 대화 자리에선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아버지와 맞담배를 해라. 학교에 불만이 많으면 홈스쿨링을 하라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교장은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우울증을 극복하자는 차원이었다며 직원들에겐 농담을 한 것인데 오해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피해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8달 전에 신고했지만 아직도 이 교장 선생님과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근무 평가도 받아야 했습니다. 이어서 최연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이 학교 교사와 직원 등 8명은 교장의 갑질을 신고했습니다. 교육청은 감사를 시작했지만 반년이 넘은 1월에서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를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계속 교장과 함께 일했고 교장에게 근무평가도 받아야 했습니다. 행정시 분들은 확실하게 근평이 최하였고 본인 뜻하는 대로 정보도 못 내셨고 2차 가해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비밀이 없다. 그런 말은 기본이고 나 니네가 신고본 다 알고 있어. 이런 어투로 내. 감사 결과가 나왔어도 당장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해당 교장이 감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갑질이 있을 경우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지침은 있지만 그나마도 재심 결과 징계가 확정돼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교사가 행복해야지 학생들한테도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너희들의 꿈을 같이 만들어가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학교를 가는 게 정말 지옥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사도 학교에서 지금 교장한테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당 교장은 소통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지 갑질인 줄 몰랐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네, 이르면 다음 달 말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확진되면 7일 동안 했던 격리도 푸는 방안을 방역당국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27개월 만입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지 한 달쯤 지났습니다. 시민들은 봄볕을 만끽하며 마스크 없이 걷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방역 조치는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 확진되면 7일 격리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연초 41만 9천여 명 수준이던 주간 확진자 수는 2월 마지막 주 2만 4천여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이 이 조치를 푸는 걸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기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긴급회의 직후가 유력합니다. 4월 말 또는 5월 초 정도로 WHO에서 그 코로나 긴급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위기평가 회의를 이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놓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비상사태를 해제하기로 하면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바로 풀겠다는 겁니다. 갑갑해서 벗고 다닐 것 같고요. 지금 마스크 쓰면서 지하철 계속 이용하는데 항상 답답하고.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지금처럼 계속 마스크를 쓸지는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박상우입니다. 네, 타워크레인 기사가 건설 현장에서 원래비를 받으면 면허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정부가 어제부터 시행했습니다. 기사들은 원래비가 초과 노동과 위험 수당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장소연 기자가 현장에 가봤는데 일단 현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낮 12시가 되자 타워 크레인들이 모두 멈췄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인데 평상시에는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타워 크레인 기사들도 올라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전혀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원래비를 금지하기로 하자 건설 노조는 법대로 일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타워 크레인 기사들은 어제부터 주 52시간 내로만 일하고 비난운이 심하게 올 땐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건설업체들은 당장은 큰 지장이 없지만 계속 이렇게 일하면 공사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정부는 대체 기사들을 투입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많게는 2만 명, 그리고 당장 투입될 수 있는 인원만 해도 10,000명의 근로자들이. 하지만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임대회사에선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전국 건설 현장에 설치된 타워 크레인은 약 4,600대인데 이 중 4,000대 넘는 크레인을 노조원이 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바로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도 필요하고 신규 가입도 3년 이상 어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노조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데 어디 가서 일을 해요. 원래비가 사라져야 할 관행인 건 맞지만 건설 현장의 혼란과 피해를 막으려면 정부가 계도 기간을 좀 더 두고 대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네, JTBC는 지난해 말 스위스에서 조력 사망을 희망하는 한국인들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최근 스위스 한 조력 사망 단체가 가입자 통계를 내놨는데 한국인 회원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회원은 매년 늘었고 100명이 넘었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스위스 페피콘에 위치한 디그니타스 블루하우스입니다. 매년 200명 안팎의 외국인 환자들이 스스로 정한 날 처방약을 받아 죽기 위해 이곳으로 옵니다. Mostly on the right side, always is a black limousine. Coffin. Yes, with a coffin in there. 디그니타스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회원 수는 꾸준히 늘어 117명에 달합니다. 일본, 중국의 2배 수준으로 아시아 국가 중 제일 많습니다. 전체 97개국 중에서도 11번째입니다. 디그니타스를 통해 조력 사망한 한국인도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국인 회원들은 대부분 불치병에 걸렸거나 말기암 환자들이었습니다. 칼로 갑자기 찌르는 것 같아서 저절로 소리를 지르신다거나 약부작용이 더 심한 거예요. 더 독한 거. 하지만 이 환자는 암세포가 뼈와 피부로 번지면서 결국 스위스에 가는 것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희망? 그게 생기면 오히려 살아갈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 선택지가 국내에 있다면 저희가 훨씬
남아있는 나날이 행복할 것 같네요. 최근엔 몸이 건강한 젊은 회원들도 늘고 있습니다. 후원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단체가 있다는 게 이제 뭔가 하나 든든한 보험을 들어준 게 죽음에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이상하고요. 국내에서도 지난해 6월 조력 존엄사법이 발의됐지만 한 차례 심사 뒤 국회 논의가 멈췄습니다. 정부는 기존 연명의료 중단 대상부터 넓히는 게 순서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요즘 비도 안 오고 바람은 불고 이럴 때 제일 조심해야 하는 게 산불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산불은 하루 10건 정도나 났습니다. 산불은 한 번 나면 끄기 힘드니 처음부터 불이 안 나게 하는 게 최선인데요.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윤두열 기자입니다. 오늘도 전국 10곳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대부분 폐기물 태우다 난 불로 추정됩니다. 축구장 50개 넘는 임야를 태우고 꺼진 경북 예천 산불도 쓰레기 소각이 원인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불이 처음 시작된 곳으로 가봤습니다. 집 뒤뜰에 무언가를 태운 흔적이 있고 불씨의 흔적은 바로 뒷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난 산불 횟수만 70건, 하루 10건 꼴입니다. 날이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 일단 불이 나면 끄기 어렵습니다. 산간 지역 지자체들은 비상 상황입니다. 논밭 두럭 및 농산 폐기물을 절대로 태우지 맙시다. 산불이 나면 가장 먼저 출동해야 하는 전문 진화대원들이 지금은 예방 활동에도 나섭니다. 마을 곳곳엔 쓰레기 등을 태운 흔적이 보입니다. 조심해가지고 쓰레기 태우지 마시고. 산 바로 아래에 있는 화목 보일러를 열자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옆엔 다 타고 남은 재를 수북이 쌓아 넣습니다. 그 불씨가 길게는 일주일까지 가기 때문에 이렇게 산 밑에 방치하시면 안 되거든요. 농산물, 부산물을 태우지 못하게 하려고 파쇄기를 사서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태우지 마시고 군청에 연락하셔서 요 기계를 좀 지원받아서. 지난해 11월부터는 법도 바뀌어서 산림 100m 가까이서 불을 피우면 최고 100만 원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조심하는 태도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오늘 오후 전남 순천 야산에서 큰 불이 나 산불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순천시 월등면 야산에서 난 불이 번지면서 인근 3개 마을 주민 9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헬기 21대와 소방대원 300여 명이 진화에 나섰는데 현재 진화율은 80%입니다. 네, 경남 거창에서 금은방을 털고 도망간 40대 남성이 최근 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도망다니는 동안 PC방에서 첩보 영화를 보더니 그대로 따라서 옷도 갈아입고 열차도 바꿔 타곤 했는데요. 하지만 도망 9일 만에 잡혔습니다. 영화에서도 범인은 결국 잡힌다는 걸 간과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PC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중년 남성. 지난달 14일 경남 거창 금은방에서 귀금속 4천만 원어치를 훔쳐 달아난 40대 김모 씨입니다. 이 PC방에선 경찰 추격과 도피를 다룬 드라마와 영화를 봤습니다. 이 사건 관련된 내용을 검색한 걸로 일부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형사들이라든지 주로 영화. 실제 김 씨 도피 행각은 첩보 영화 수준이었습니다. 기록을 남길까 숙박업소에선 딱 하룻밤만 묵었고 옷과 신발을 계속 바꿨습니다. 동대구역에선 무궁화호 기차표를 끊은 뒤 출발 직전 SRT에 올라탔습니다. 경북 칠곡의 한 PC방에선 경찰 4명에게 검문을 당했지만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증을 건넨 뒤 경찰이 확인하는 사이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연기는 엄청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가고 흡연실을 가고 신분증을 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난 것처럼 이제 연기를 한 거죠. 경북 구미와 대구를 거쳐 지난달 27일 경기도 오산으로 간 김 씨는 처음으로 같은 장소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추적을 어느 정도 따돌렸다고 안심한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추적을 이어갔고 시민 제보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결국 공개 수배 9일 만인 어제 오후 검거됐습니다. 범인이 참고했던 첩보 영화는 영화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준비하고 도피를 도운 지인 3명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때린 것이 있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언어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철회된 정순신 변호사가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아들을 위해서 소송하는 과정에서 한 말입니다. 오늘 인물360은
정 변호사가 검증을 통과해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그 맥락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박병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병현 기자, 정 변호사 이력을 보니까 검사 시절에 인권감독관을 했던 게 눈에 띄네요. 네, 맞습니다. 정순신 변호사는 2018년부터 2019년에 걸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을 맡았습니다.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지 감독하는 자리입니다. 인권 보호의 최전선입니다. 네, 근데 자기 아들을 위한 소송이 그러니까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인권 보호가 아니라 침해 아니었을까요? 예, 그래서 두 얼굴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더욱이 그 소송은 정 변호사가 이 인권감독관일 때 진행됐습니다. 극단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 학생에겐 다시 한번 고통을 준 셈입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이 됐었던 건데 그러니까 검증을 통과했다는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시민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어떻게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냐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인사권자가 있는 대통령실은 몰랐다. 추천했던 윤희근 경찰청장도 몰랐다. 검증 책임이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몰랐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정 변호사는 검증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예, 사전 검증 질문지엔 소송 사건을 묻습니다. 정 변호사는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본인 스스로 현재형으로 이해해서 아니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아들 징계 소송에 이어 검증에서도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말을 안 해서 몰랐다라는 건 그 자백을 안 해서 수사를 못했다라는 거랑 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 정 변호사에게 유리한 제도의 허점, 이 검증 책임을 회피할 때도 등장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알리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자녀 학폭을 알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근데 이미 언론 보도로 나온 바가 있잖아요. 예, 2018년에 이 사건이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후 정 변호사인 검사 시절 검사장 승진을 위한 법무부의 검증도 있었습니다. 특히 검사와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 법무부와 대검이 관련 내용을 파악해 장관과 총장에게도 보고합니다. 그래서 승진이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가 이 문제도 이미 고려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몰랐다라는 거를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검사 출신인 정 변호사를 바로 검사들이 검증을 하면서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등장하는 겁니다. 법무부에서 검증을 하는 인사정보관리단 중 3명이 검사입니다. 그 위에 책임자인 한동훈 장관도 검사 출신입니다. 대통령실을 보면 인사기획관실의 인사기획관이 검찰 출신, 인사비서관은 검사 출신입니다.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출신입니다. 수사할 때 들이댔던 날카로운 칼이 왜 유독 정 변호사 앞에서 무뎌졌는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 변호사하고 같이 근무를 했던 적이 있죠? 맞습니다. 정 변호사가 문제 소송을 했을 때 또 인권감독관을 하던 시기에 한동훈 장관은 중앙지검 3차장, 그 위에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명쾌한 설명이 없는 상황 속에서 또 법이 약자 보호가 아닌 강자를 위해 쓰였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허탈과 좌절 그리고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물 360 오늘은 박병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트로트 가수를 뽑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기를 끌었던 가수 황영웅 씨가 학교 폭력 등의 논란 속에 방송에서 하차하기로 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대상 참가번호 6번 황영웅! 와우! 황영웅 씨의 최대상 수상! 지역 가요제에서 대상을 타고 기뻐하던 무명의 가수 지망생에서 일약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트로트 가수 황영웅 씨. 그러나 과거 술자리에서 친구를 때려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폭행을 당했는지. 제가 다른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주먹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먹을 맞고 이제 쓰러진 저를 발로 이제 얼굴을 차더라고요. 논란이 커지자 황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보다 나은 사람으로 살 기회를 달라며 생방송 출연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황 씨가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과 함께 데이트 폭력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결국 방송 하차를 결정했습니다. 황 씨는 입장문에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반성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은 꼭 바로잡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제작진이 황 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고발이 접수돼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그리스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가 반정부 시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역장의 실수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지만 국민들은 철도 민영화에 따른 예견된 참사라며 거리에 나왔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테살로니키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행진합니다. 그리스 열차 사고를 추모하고 정부를 규탄하는 인파입니다. 아테네에선 시위대가 철도 회사가 있는 건물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이내 경찰이 쏜 최루탄이 떨어지면서 도로는 뿌옇게 변합니다. 현재까지 57명의 사망자를 낸 그리스 열차 사고 후 폭풍은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시위대와 경찰이 도로 곳곳에서 대치하고 방화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체포된 역장의 실수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정부와 철도회사에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재정위기 당시 정부가 나서서 철도회사를 민영화했는데 이번 사고에 불씨가 됐단 겁니다. 철도 노조도 고질적인 노동자 부족과 열악한 근무 환경을 비난하며 24시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이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인데요.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며 국민 반발이 더 커지는 상황에서 총리 부인이 한가하게 고급 미용실에 나타나자 국민 여론이 더 타올랐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한 건물 앞에서 시위대가 몰려들고 기마경찰까지 등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인인 사라 여사가 찾은 고급 미용실 앞입니다.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총리 부인이 한가하게 머리하는 모습이 포착되자 분노한 시위대가 몰려든 겁니다. 별다른 폭력 사태가 없었지만 경찰 당국은 국경수비대 병력까지 수백 명을 긴급 투입해 구출 작전을 폈습니다. 사라 여사는 4시간 만에 경찰 호의를 받으며 미용실에서 빠져나왔고 시위대는 야유를 보냈습니다. Sara Netanyahu was just having her hair done in the salon just over here, and there were hundreds of people just blocking her from going out. 이스라엘에선 네타냐후 정부가 사법부 힘을 빼고 정부 권한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부상자도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총리 부인이 고급 미용실을 찾자 여론이 더 악화된 겁니다. 사라 여사는 사치스런 행실로 국민들의 미움을 사왔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트위터에서 시위대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사라 여사를 위로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대피라미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 가운데 하나지만 미라도 유물도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최근 숨겨진 비밀 통로를 찾았습니다. 오늘의 모바일 디 이슈 시작합니다. في إدخال جهاز الصوت بكاميرا من خلال أحد الفتحات الموجودة تحت المدخل أظهر هذا الإسكان أو هذا المسح عن وجود ممر. الممر ده 9 متر طول بعرض 2 متر 10. السقف بتاعه جمالوني. 네, 얼마 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직장인들 평균 월급입니다. 333만 원. 1년으로 따지면 4천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으로 생계를 꾸리는 셈이죠.
당연히 국회의원도 생계를 꾸려야 하고 여러 활동도 해야 하니 세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구속된 의원이 한 보도에 따르면 이 세비를 그대로 받는다고 합니다. 제3자 뇌물로 구속된 정창민 의원은 구치소에 있는데도 회의 참석할 때 주는 특별활동비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수당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볼까요? 월 평균 세비입니다. 일반 수당, 관리 수당 받고요. 급식비도 받고요. 차량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까지 받습니다. 일부 발의한 법안이 있다지만 사실상 활동이 전무한데 이런 돈은 왜 받는지, 그 차량은 그러면 누가 탑니까? 실제 의원실 홈페이지를 한번 봤는데 보좌관 명단도 없고요. 비서관 명단도 없는 공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화까지 해봤습니다. 금요일 오후라지만 통화도 안 됐습니다. 정찬민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의원직을 잃었지만 정정순 의원, 이상직 의원도 구속 기간에 꼬박꼬박 세비를 받았습니다. 물론 구속이 유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구속됐다고 모든 세비를 끊는 게 답은 아닐 거지만 그렇다고 지금처럼 다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 수당은 아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직무활동과 품위 유지에 필요한 품위 유지부터 부탁드립니다. 다시 보기였습니다. 유리벽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 마트, 리오넬 메시의 장인이 운영하는 곳인데요. 괴한들이 충격을 가한 건 어제 새벽. 메시를 기다리고 있다는 쪽지까지 남겼습니다. 아르헨티나 경찰은 괴한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 저지른 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한결 포근해졌는데요. 내일 3월의 첫 주말, 새봄맞이 대청소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이 천연 재료인 베이킹수다를 활용한 친환경 청소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침대나 카펫 청소는 베이킹수다를 뿌린 뒤에 이 고무장갑을 끼고 잘 문질러줍니다. 이후에 뭉쳐진 베이킹수다를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냄새와 얼룩, 진드기도 제거됩니다. 그리고 주방에선 베이킹소다를 물에 희석해서 가스레인지 등에 발라주면 기름때가 쉽게 없어지고요. 또 하수구에 베이킹소다를 뿌린 뒤에 식초를 붓고 잠시 놓아두면 오염과 냄새가 함께 사라집니다. 다만 베이킹소다는 약알칼리성이라 금속에 닿으면 부식시킬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자, 아울러 청소할 때 이것은 꼭 염두에 둬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환기를 해야 됩니다. 설령 미세먼지가 있어도 환기는 필요하고요. 또 먼지가 많이 나는 대청소엔 물걸레질도 필수입니다. 공기 중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미세먼지를 바닥으로 가라앉힌 뒤에 닦아내면 효과적입니다. 자,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 평년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은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겠는데요. 현재 건조특보 상황 보시면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해서 백두대간이 지나는 강원 영동과 경상도를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과 경북 포항은 건조경보로 강화됐습니다. 주말 사이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전국의 하늘 상태를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또 경기도와 강원도, 충북, 경북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3도, 대전 0도 등 오늘보다 3도에서 6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14도, 광주와 대구 17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1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 아침과 낮의 일교차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이제 유튜브로 이어지는 오픈 뉴스룸에선 학교폭력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병현 기자도 함께합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